2022학년도 수능이 석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쳐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대입의 성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문이과 통합 수능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영역별로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과 성공적인 대입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출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수능이 100일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상황이라서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치르는 수능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지금 8월, 9월 대입의 성패를 가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측면에서 8, 9월을 잘 보내야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뒤에 자세한 내용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상로 실장님께서 8, 9월이 왜 중요한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8월은 더위와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불만, 그런 나른해지는 계절에 대한 학습 오염이나 심신의 어떤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성장을 도약해야 할 시기에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학습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학습 방법 변화를 줘서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9월은 수시 지원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학과 탐색,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등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수험생들이 6개 대학을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마치 합격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들뜬 경우로 인해 가지고 수능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10월 되게 되면 수능 50일 저리게 되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격차를 벌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느슨한 8, 9월에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면 아마 폭발적인 성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일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시기에 성적을 오히려 이전보다 한 단계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원출 선생님, 수능 다가오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직접 보시게 되면 이 수시 원서 쓰면 원서 쓴 학교가 벌써 내 학교가 된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애들이 좀 마음이 붕 뜨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이때 마음을 다잡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석 달별로 이렇게 굳이 나눠서 보자면 주의해야 될 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선생님 말씀을 좀 주실까요? 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1단계는 9월 1일 날 9월 모평이 있습니다. 9월 모평 이제 성적표가 나오기 전인 9월 29일까지로 요 기간에는 이제 영역별로 취약한 부분을 EBS 연계 교재와 이미 시험을 치른 3월 학평, 4월 학평,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 7월 학평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9월 모평 성적표를 받는 9월 30일부터 해서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로 이때 이제 6월과 9월 모평에서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새로운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익히고 수능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수능 유형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11월 4일부터 이제 수능 전날인 11월 17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둔 오답 노트나 정리 자료를 통해서 체력 점검을 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9월 모평이 수험생들에게 6월 모평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두 개의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모의고사가 중요시 되는 이유는 그만큼 학교 선택을 하거나 입시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수험생들이 9월 모평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차상훈 실장님, 네. 9월 모의평가 본인의 좋은 지표와 자료로 삼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모의평가가 될 수 있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선택과목이 도입된 뒤 졸업생까지 응시한 첫 시험이 6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기 네. 때문에 중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당황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롭게 도입된 수능 제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마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수능 시험에 대한 감을 완전히 잡아야 합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 마지막 점검 기회이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어떤 취약한 부분, 단원들을 깊이 파고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약한 과목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 문항에 대하여 개념과 교과 단원을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모평 직전에는 실제 수능 시험에 맞춰가지고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몇 차례 모의 훈련을 해보는 것도 아마 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9월 모평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요즘 그 입시는 시험도 물론 잘 쳐야 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지만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상당 부분 결정될 수도 있는 입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모의고사 결과를 받아들고 본인이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를 토대로 수시 전략,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전략 먼저 한번 살펴보죠. 김문철 예. 선생님,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9월 1일 날 9월 모평을 실시를 하고 실제 성적표는 9월 30일 날 나옵니다. 그런데 수시 지원은 9월 10일부터 해서 9월 12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성적표를 받기 전에 수시 지원은 이미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진협에서는 9월 6일 월요일 날 9월 1일 날 친 그 모의평가에 대한 성적표와 가채점 배치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 수시 지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성적과 6월 모의평가 성적,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서 수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모의평가 성적보다도 우수한 경우에는 수시 합격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안정 지원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학생부 성적과 모의평가 성적이 비슷하고 모의평가 성적이 이제 상승 추세라면은 수시 합격의 가능성과 함께 정시 지원도 염두에 둔 적정 지원을 그리고 반면에 이제 모의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정시 합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전형이나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시 지원 전략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차 실장님. 보통 이제 정시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대학별 고사가 준비되지 않았다든지 네. 그리고 내신이 좋지 않은 반면에 모의고사 성적이 대부분 잘 나오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올해는 또 정시 선발의 경우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 선발이 늘었고 정시에서는 수능만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능이 절대적인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시점에서 수능에 아마 올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에 지원을 하되 정시를 염두에 두고 네. 아마 소실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선 현장에서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학부모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두 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점수 잘 받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인데요. 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점수가 완전히 모의고사 점수가 등급이 발표되기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학교별로 특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박람회 같은 거를 학교별로 개최를 해서 학교별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하는데 올해는 다 작년도 그렇지만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6개를 쓰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떤 학교, 어떤 전형에 내야 될지 사실은 그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데 수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원래 2022 대입 수시 모집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서울 15개 대학의 추천 형식의 이제 교과 전형이 1,4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한 3,200명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 점이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수시 지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15개 대학 중 이제 건국대를 제외하면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한된 학생들이 추천을 받게 되고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률의 일부 하락 그리고 이제 이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이제 이 높은 충원율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좀 기계적인 도식을 적용했습니다. 교과 전형은 안정 지원, 종합 전형은 이 상향 지원 네. 이런 도식을 적용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교과 전형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안정 지원도 하면서 소신과 상향 지원까지 그래서 석장의 원서를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소신 상향을 포함해서 역시 석장의 원서를 구성하면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비교과 성적을 반영하더라도 미미합니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입시 결과는 대부분 대학 홈페이지 입시 결과를 올려놓고 아니면 이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가지고 교과 전형에 따른 합격 예측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성적대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여부를 따져보고 아마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통 서류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 1단계 성적을 합산해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가 같더라도 대학별로 서류 평가 요소가 다르고 그리고 면접고사 반영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 유무 등에 따라 가지고 유분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세부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서류 평가 요소라든지 면접 평가 항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그에 맞는 대학 학과를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둘 다 수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수시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좀 두어야 될 부분이 내가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지점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별로 다 다른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별 가중치 포인트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근데 올해는 또 자기소개서 받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부담 상당히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대학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쓰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완화가 되었고 이거는 이미 이제 2024 대입부터는 이제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선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지역은 이제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가 이제 폐지를 했고요. 전국에 이제 10개 이 모든 교대들도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도 이제 충북대 이제 이 종합전형 2 요것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도 역시 이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학생부가 조금 미비한 학생들한테는 자소서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자소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자소서에서는 1번에서는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생각해서 계열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2번에서는 이제 인성을 3번에서는 이제 대학 자율문항인데 지원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진로 계획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해서 활동의 그러한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그 의미와 변화를 담아서 작성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자기소유세 문항이 기존에 4개 문항 5천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자소서 1번, 2번 문항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 자기소유세 글자 수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험생에서는 부담은 줄어든 것 같지만은 네. 인상적인 활동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심해졌다고 아마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 실시하는 대학이 좀 늘었다죠? 네. 예, 늘었는데 이 대학이 논술만 아까 제가 김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신 성적도 별로고 그래서 그냥 그 대신 그 논술 전형에서 요구하는 맨 마지막 그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자신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시에 다른 건 말고 나는 논술을 다 쓰고 수능 잘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없잖아.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렇다면 논술이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차 실장님, 지금 남은 기간 이 논술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원래 이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전년도보다 3곳 늘었습니다. 당일에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던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가천대, 수원대가 논술 전형을 선발함을 해가지고 대학 수는 늘었습니다만은 선발 규모는 상위권 8개다 연세대, 서강대, 성대가 선발을 줄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논술 지원으로 아마 합격하기는 그만큼 문이 좁아진 셈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전에 논술을 이제 치는 대학은 별로 되지는 않는데 서울시립대, 뭐 연세대, 홍익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논술과 부담스럽지만은 수능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다수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합니다. 수능 직후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이제 바로 임박해서 가야 되니까 수능 시험에 치중하면서 논술고사도 일정 시간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뭐 경북대 같이 수능 이후에 한 일주일 후에 치는 학생들은 준비할 시간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능까지는 이제 수능 전까지는 수능 시험에 올인하고 수능 이후에 아마 논술고사를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방법은 각 대학들이 아마 최근에 논술 모의고사를 아마 실시했을 겁니다. 그 논술 모의고사가 원래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제 방식의 유형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모의 논술 특강 영상이라든지 해설지, 참고 자료 등도 챙겨서 아마 학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학생들이 논술을 실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제가 경북대 자연계학과 10개 학과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이제 최저가 경북대는 3개 합이 8입니다. 네. 8를 맞추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외형 경쟁률은 한 10대 1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대, 계대, 대구대 갈 때 가더라도 일단은 다 지원을 하는데 네. 최저를 맞추는 비율은 이제 그걸 실질 경쟁률을 하는데 그건 한 2대 1에서 1대 1까지 떨어지는 학과들이 있더라고 네. 보니까 그래서 1대 1은 사실은 최저 맞추면 되는 학과들인데 작년에 이제 논술이 350점 만점인데 실제 평균이 50점 전후되는 학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학과들은 일단 수능 최저하면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능은 자신 있는데 대학교로서 약한 학생들 이런 학생은 이제 뭐 실질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 안전장치로 논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선생님 분석을 해보시면 각 대학별로 기존에 올해 모의고사 그러니까 논술을 이렇게 볼 것이라고 각 학교에서 제시하는 모의 논술 형식이 제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식이 맞습니까? 예, 그거와 더불어서 이 3월 말이면은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기출 문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출제 의도, 출제 방침, 채점 기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시 답안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참고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소 시험 치러 가기 전에는 이런 기출 문제를 최근 3년 정도는 풀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 이상의 투자는 사실은 공부하는 데 더 투자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역시 또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네. 자, 올해 수능의 제일 큰 특징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 수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의아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한테는. 문과, 이과가
통합 수능을 치고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있어서 이 구조가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최소한 문과 수학이 따로 있고 이과 수학이 따로 있어. 오케이, 그거는 이해가 된다. 쉬운데 공통 과목을 치고 또 선택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도 수준이 아주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선택 수준이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주시고 남은 기간에 각 수준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좀 적절할지 통합 수능에 임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김 선생님이 좀 해주실까요? 예. 원래 수능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 국어와 이제 수학에서 이제 이 공통 과목과 이제 선택 과목을 치게 돼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글자 그대로 모든 수험생이 치는 과목입니다. 국어에서는 이제 이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이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치게 돼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수학 1, 2가 공통 과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이 있고 기하가 있고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속에서는 이제 문이과 구별이 없지만 실제 대학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 그다음에 의학 계열은 다 같이 이제 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수학에서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과학 2과목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또 문이과 구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입시가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부분이 좀 공부하기가 학생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문법 부분, 외워야 될 부분도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좀 기피합니다. 반면에 화법과 작문은 학생들이 평소 국어 시간에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수의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제 표준 점수에서는 이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매를 친 학생, 언어와 매체를 친 학생이 원점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언어와 매체를 친 학생 쳤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언어와 매체를 치는 학생들이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수학 가형이다, 나형. 가형은 자연계 수학이었고 나형은 인문계 수학이었는데 올해는 이거 구분 없이 이제 등급을 나중에 이제 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률과 통계를 친 학생들이 상당수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수학적인 차이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표준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 3월 학평, 4월 학평, 그다음에 6월 모평의 분석 결과를 보면은 원점수가 같았을 때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학생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선택 과목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제 공부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국어도 역시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 수학도 이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에 보다 집중하면서 아울러 또한 선택 과목들 그러니까 언매다, 화작이다, 그다음에 미적이다, 기하다,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입시에서 최저 점수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특히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 과목의 이제 이런 불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그러한 이 불리함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치는 학생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 또 이제 이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이제 인문계열로 이제 교차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인문계열 학생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걱정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달리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택 과목의 불리함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차 지원, 상위권 학생들,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교차 지원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안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오지 않은 불안한 예상으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기대한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다가오지 않은 일 고민하느니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놓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적 올리는 학습 전략 어떤 건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성적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 차이 나는 점수대별로 학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먼저 상위권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차 실장님. 네. 이 상위권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고난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국어는 독서를 중심으로 고난도 문항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수학은 킬러 문항, 요즘 최근에 이제 중킬러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항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진행하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부담은 감소했지만은 그래도 빈칸 추론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에 대비는 꾸준히 아마 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로 킬러 문항하고 가장 어려운 문항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상위권 전략이면 중위권이나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어때야 될까요, 김 선생님? 중위권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아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중위권 학생들은 잘못된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과목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취약 과목을 좀 게을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하면서 자신 있는 과목을 공부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EBS 연계 교재가 이제 이 간접 연계, 그다음에 연계율도 50%로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EBS 연계교재의 중요성을 좀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연계율은 낮아졌지만도 EBS 연계교재는 기본서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이제 수능 유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지금 시기가 되다 보면 이제 늦었다. 올해는 수능 포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원별로 이제 개념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단원과 관계된 이 수능 연계 교재와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익히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고 점수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점수대별로는 두 분께 말씀을 들어봤는데 짧게 영역별로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실장님. 네. 수학 탐구 영역은 뭐에 집중해야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수능 수학은 수학적 원리를 알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들과 그리고 각 단원을 연계한 단원 통합 문항들이 골고루 출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성적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일정하게 공부를 해야만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문제, 20문제, 30문제씩 풀어본다는 그런 어떤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국어 영어는 또 어떻게 될까요, 김 선생님? 자, 국어는 원래 지금 국어도 그렇고 이제 영어도 그렇고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문제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모의평가와 수능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매일 2개, 3개의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틀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문제 접근법, 풀이법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영역입니다. 영어 영역이 이제 절대 평가지만 지난 6월 평가회 때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한 12.6%였습니다. 이게 이 간접 연계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의 영어 실력에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이 영어 영역에 있어서도 수험생들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낯선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에 속하는 빈칸 추론, 문장 삽입, 글의 순서, 어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트레스 현장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고3들, 선배들 어떻게 스트레스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더라 이런 사례나 또 구체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구시 또 선생님들 연합회 이런 곳에서 진학지도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혹시 학생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뭐 도움을 받을 만한 곳 이런 곳이 있으면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김 선생님. 이 수험생이라면은 이제 수능이 이제 3개월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모두 불안합니다. 그럼 저는 학교에서 이제 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불안하지만 지금 졸업생들은 너희들보다도 더 불안하다. 네. 이미 한 차례, 뭐 두 차례 이러한 아픈 경험을 한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불안감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이제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제 학습에 지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진협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이 학생들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담임선생님입니다. 네. 늘 가까이서 그 학생의 이제 생활을 지켜보면서 학생의 부족한 부분, 3월부터 지금까지 해온 학습 태도나 생활 태도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가장 따뜻하고 이 좋은 격려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담임쌤입니다. 이럴 때 담임쌤한테 찾아가서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재수생들도 이제 수능에 대한 압박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수능을 굳이 이제 육상 경기로 비교하자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마라톤에 이제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이 긴 레이스에 있어가지고 막판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 이제 수능심이 다가올수록 심해지는 스트레스 분명히 풀어주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적된 스트레스는 수능 당일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데 뭐 이런 방법을 저는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 해소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해소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은 평소에 이제 가만히 누워 쉬어야만이 스트레스 풀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누워서 쉬는 거고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스트레스 풀린다면 그 시간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힘든 학생들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1:1 맞춤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전화라든지 문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께 남은 수험 준비 기간 동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각각 1분씩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수험생하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남은 이제 3개월 동안 끝까지 자녀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은 지금 다급한 마음에 학습량을 늘리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집중력 있는 양질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욕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앙드레 지드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지금껏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올해 2022 대입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검사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모두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흔들리면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더 긴장하고 불안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고 뭐 아이가 안쓰럽다고 너무 이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그리고 초조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시 한번 맞이하는 수능 시험이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김원출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회장,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